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 30분, 평양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지요.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여론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규탄하고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그 후폭풍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이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제는 만나 뵙고 오늘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데요. 이 생방송입니다. 네. 앞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요. 팟짱 애청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또 연대 인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당명도 바꿨기 때문에 우리 늘 국민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팟짱 애청자들과 더불어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더불어라는 의미가 참 다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북한이 어제 정오 무렵인데요. 4차 핵실험. 저희는 어제 수요 시위 현장에 있었는데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드디어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한 뒤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북한 핵실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우선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폐지해야 된다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상 주요 국가들도 핵실험 자체는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런 흐름에 역행해서 핵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세계 평화나 지역 안보에 그렇게
부합한 그런 어떤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북한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실험한 이후에 몇 가지 그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 예, 그게 하나는 이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실. 네. 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 이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 그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계돼 있는 걸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최근 들어와서 몇 차례 그 사실상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가 중단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간혹 뭐 간헐적으로 뉴욕에서의 접촉은 이루어지지만 그다지 전략적 대화라거나 고위층의 접촉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자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차관복급 이상의 고위층 간의 어떤 미국 간의 전략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뭐 전략적 무시 또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뭐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그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쓰면서 주로 동맹국 간의 강화, 그러니까 한미일 3중 간의 3개국 간의 동맹을 강화한 반면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 북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거나 전략적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니까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상당히 후퇴한 미국의 정책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도발을 통해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한 건데 그게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상당한 딜레마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결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그러니까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우월적 지위가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균형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힘의 우위를 지킨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의 우위가 깨진 상황을 극복을 이제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 혼자 갖고 안 되고 한국, 일본을 통한 이제 전방 삼각 동맹, 그다음에 후방에서는 일본, 한국, 미국, 호주를 연결하는 후방 그 삼각 동맹 체제가 지금 중첩돼 있어서 미국의 이제 전략적 재균형을 이루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딜레마의 핵심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무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미일 군사 훈련할 때요. 특히 한미 군사 훈련할 때 핵잠수함이나 또는 무슨 전략 핵폭격기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작년 말에도 제가 확인한 게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2차례나 이상 들어왔어요. 그것도 거의 공개합니다. 옛날엔 그거 자체가 공개가 그 1급 군사 비밀이라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일종의 과시하는 건데요. 중국에 대고 과시하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과거 북한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 전략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죠. 동원할 필요 없었죠.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무기가 들어올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할 땐 그런 전략 무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전략 무기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활용되고 노출되고 그 도입되고 이 군사훈련에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만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위협은 훨씬 더 강한 거죠.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건데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거론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자기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핵무기까지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주한 그 미군의 그 생화학 무기, 건데 뭐 탄저균이랄까, 패스트균이랄까, 뭐 이런 실험들도 사실은 생화학전 북한 대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대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생화학 무기까지는 뭐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한미 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대한 문제고요. 생화학 무기 자체는 사실은 뭐 중국 견제보다는 그건 뭐 직접적으로 그 이 국지전에서 이러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략적 무기라고 한다면 사드, MD 뭐 이런 것들이 큰 그렇습니다. 틀에서 보자면 네. 중국 견제용으로 네. 한반도를 활용하는 미국이 예.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아마 이번 그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네. 금년 또 2월 말부터 3월 달에 한미 군사 훈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상당히 전략 무기들이 또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이후에 한미 간에 또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그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 봄이 굉장히 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사드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2년 13년이었죠. 네. 그 엑스밴드 레이더까지 다 도입하고 그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핵 잠수함, 핵 항모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 북한의 수소폭탄 비대칭적 전력의 그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은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거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북한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서 주체 105년 2016년 1월 6일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이죠. 평양 시계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략적 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략적 결심이라는 거는 뭐 당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 또는 그 임시 대응적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당 우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결심했다, 당의 전략적 결심이라면 이것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금년에는 북한이 1980년 이후에 벌써 한 35년 만이 됐네요. 네. 35년 만에 지금 7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의 전략적 결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핵 개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난번 1차 핵실험 이후에 연달아서 2, 3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소탄 실험을 했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수소탄이 아니냐 이런 원자탄 진위 논란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북한이 제가 아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용 수소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일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용화된 수소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초보적 단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점이 나오겠죠. 지표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빠르면 6개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점을 두고 2차 추가 실험 한 두세 차례의 추가 실험이 저는 있을 거로 봅니다. 한 2, 3년 사이를 두고. 네. 그러면 이번이 첫 번째 실험이기 때문에 조만간 최소한 1년 안에 한두 번의 추가 핵실험이 더 있을 것이다. 네, 뭐 한 차례 정도 분명히 한 차례 정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왜 그러냐면은 없다. 핵무기라는 것들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만 이 의미 있는 데이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난번에 핵실험할 때도 몇 차례 핵실험을 했던 거고 3차까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수소탄을 시험한 거죠. 원자탄이 아니라 수소탄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 수소탄의 기술적 진보나 개량을 위해서 추가 핵실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에 따른 기술적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굉장히 위기감이 지금 증폭되는데요. 원자탄과 수소탄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원자탄보다 훨씬 더 막강한 위력을 가진 수소탄,
핵폭탄이 터진다면 도대체 이건 인류의 재앙이 될 텐데 과연 이 실험을 계속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 약간 우리가 화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수소탄과 원자탄의 차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재료가 좀 다릅니다. 재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는 플루토늄이나 네.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원자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수소폭탄은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재료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폭발력의 차이죠. 폭발력이 원자탄 규모가 원자탄에 비해서 수소폭탄이 뭐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그 원자폭탄의 규모가 수소폭탄의 규모가 폭발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원자폭탄은 더티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핵 낙진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클린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 방사능 낙진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수소 자체가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 에너지라고 보통 수소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소탄이 굉장히 2차 방진 낙진의 피해성은 없는데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뭐 진짜 뭐 도시 몇 개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도시 몇 개를. 예. 뭐 서울 같은 경우 떨어뜨린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에 수소폭탄이 터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피해 반경 규모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가늠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원자탄의 피해보다는 최소 20-30배 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뭐냐면 이제 수소폭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는 원자탄은 핵 분열이고요. 네. 이건 핵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이라는 거는 계속 원자가 분열돼서 부딪히면서 분열돼 나가면서 이게 폭발력을 높여가는 건데 이 핵융합은 이 반대로 그러니까 이 핵심의 뇌관으로요 기폭장치로 원자폭탄이 사용됩니다. 안에 원자폭탄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고온고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계속 끊임없이 양성자 중성자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아주 높은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걸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시험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에서는 수소탄이 아니다. 특히 지진의 강도를 놓고 볼 때 지난번보다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예, 어려운 건 먼저 정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방부는 구멍이 크게 뚫렸죠. 네. 자기가 평소 정보위 와서 보고할 때 한 달 전에는 북한의 핵실험 6개월 전에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한 달 정도. 한 달 전. 예. 정보위 와서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상청 통해서 알고 했는데 이번 우리가 북한의 수소탄이 아니냐를 갖고 뭐 진위 농제를 할 이유는 그게 뭐 본질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하나는 시험용 수소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형화된 수소탄이라고 그랬어요. 소요화된 수소탄. 예, 북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자 그러면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하면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자신들이 100% 자기들의 기술과 재원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의 수소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험 자체로 인한 기술적 진보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첫 실험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이걸 성공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실험을 한번 성공하면 요즘은 어느 나라든 지금 핵무기 실험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 실험을 사실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성능을 개량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실험을 안 하면은 핵무기를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미국하고 중국이 60년대, 70년대 한참 핵 능력 강화시킬 때 계속 실험을 했던 거죠.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니까 아예 이제 실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 상황이 요번이 수소탄이냐 아니면 뭐 전 단계인 증폭 핵 폭탄이냐 이거에 따른 논쟁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후에 다음 실험
추가로 이어지는 2차, 3차 수소탄 실험에서는 상당히 빠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수소탄이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폭발력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의 폭발력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네. 그다음에 그 지하 몇 미터로 들어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그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폭발 규모가 작다. 이렇게 그거 갖고 수소탄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좀 뭐랄까 좀 너무 섣부른 네.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제가 그 의미를 두고 싶은 건 소형화된이라는 북한이 표현을 쓴 걸 봐서는 네. 나름대로 지상에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폭발력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것을 그러면 북한이 그 상용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실험 자체만 가지고도 국제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이후에 그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불러올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우선 좀 그 문제를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가기 전에 한 가지 네.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실험하면 국방부에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상청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될 텐데, 외교 무능론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보 무능론이죠. 안보 저쪽에. 무능론. 그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또 그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안보 보수 정권이 안보는 잘할 것이다. 잘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보 무능이 곳곳에 드러나죠. 노크 기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실제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 자화자찬이 많았어요. 외교적 성과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높은 수준의 주변 국가들의 뭐 합의를 이뤘고 압박을 가고 있다. 마치 북핵 문제를 리딩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실제로 그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그 북핵 실험은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포함한 3차례 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 2006년도 핵실험 1차 핵실험한 거 갖고 당시 이정석 통일부 장관이 옷을 벗었어요. 책임을 물어서 야당과 언론이 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 희한하게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단합해야 된다. 물론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건 맞죠.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선.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걸 좀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걸 왜 못했는지. 그러니까 첫째는 안보 무능론이라는 거는 그 우리 군사 당국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 알 수가 없었고 이미 북한이 12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수소탄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거를 그냥 일종의 블러핑으로 간주했죠. 그냥 그 허풍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고가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그냥 우리가 갖는 거는 북한을 이상한 나라를 보는 거죠. 북한은 그냥 뭐 허풍치고 나라로 생각 안 하죠. 예,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사실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도 어느 정도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수소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당국이 체계적으로 이게 무슨 배경인지 어떻게 할 건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 할 거다. 저거 그냥 뭐 허풍이다. 뻥치는 거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외교적 대화가 육자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북한이 육자회담이라는 게 그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한계론, 무역론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이지만 최소한 이런 육자회담이나 또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속에는 북한이 핵 개발이나 핵실험을 하는 거에 대한 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최소한 동결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화 자체가 중단된 속에서 보세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간 한 차례였다면 네. 지금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8년간 사이에 3차례 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2-3차례 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 보수 정권 10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5회 내지 6회 정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책임론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핵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뭐 되는 키워준다기보다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핵 능력을 방치하고 예, 있는 것이다. 뭐
그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한테 퍼져서 그랬다고 이게 네. 비판했었는데 네. 그럼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안 퍼져서 지금은 또 북한 핵실험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9일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2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대화가 중단됐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있을 때는 대화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현저히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더욱더 대화에 나설 때이지 이것을 뭐 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해법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늘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해줬는데 이번엔 사전 통보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중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외교 주권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 그런 지적인데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에게는 그래도 알려줬었을 텐데 이번에는 중국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네.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북중 관계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원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최고 지도자로 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못하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네. 약간의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 대통령이 나왔다고 예를 해서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의 기저가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중 관계에도 시기마다 좀 뭐 좀 더 원만하고 뭐 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기저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네. 그 사람들의 얘기는 현 시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대화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북중 관계의 그 기저가 해체되거나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 수소탄 실험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그 평화적 관리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현상 유지와 평화적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치중하기 위해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그 북한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는 그걸 현상 유지를 깬다고 보는 거거든요. 북한의 그 수소탄 개발이나 네. 핵 능력 강화가 현재의 현상 유지를 깨는 거고 이 지역의 어떤 그 세력 균형, 그 평화적 관리에 네.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조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북중 관계의 그 어떤 기본 그 관계, 근본적 그 기저 관계는 네. 큰 변화를 있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이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뒤에 중국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북한 전혀 관계가 중국이 없다. 그 네. 지난번 3차 핵실험 때도 네. 그 비판 성명을 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은 하나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 관계도 있지만 네. 기존에 핵 보유한 5개 그 핵 보유국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핵 보유국 5대 국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이 5개 국가들은 소위 이 비확산 핵무기의 비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인접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네. 핵 보유국이라는 기득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이나 현상 유지 또는 이 현재의 안보 상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을 그 어떤 고립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은 또 원치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다른 그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이번 북한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북한이 그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네.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거다.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제 네. 선제 불사용이죠. 선제 불사용. 예, 네. 그 선제적으로 핵무기 쓰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관련 수단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한 일이 없을 거다. 이거는 핵 확산하지 않겠다. 이거는 일종의 저 국제사회 또는 특히 이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겠죠. 우리가 먼저 이 핵무기를 갖고 이 지역의 그 세력 균형이나 현상 유지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철저하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예.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그 미국이나 네. 국제사회에게 어떻게 하려고 저 일종의 질문을 던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북한하고 그 관계에서 보면 대화와 제재가 이제 두 개의 축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대화가 중심이 되고 어떤 때는 제재가 중심이 됐는데 네. 자 지난 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대화가 상당히 중심에 있었죠. 대화를 중심으로 이끌어왔고 근데 이 제재라는 게 이제 현정 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된 건 사실인데 네.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이번에도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발효되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아마 한 달 내에 그 안보리 에서 아마 결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문제는 그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만 갖고 북한이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요. 지난 그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하고 경제 관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많은 나라하고 경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관계는 지금 현재 대경제협력에 보면 거의 7-80%가 중국하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러시아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하고 네. 그 개성공단 중심으로 개성공단. 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딜레마는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 고민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보면 북한이 놓인 경제적 상황 그리고 대사회적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으나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갖고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관점은 계속되는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이 대화라면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제재를 동시병행하면서 두 트랙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핵실험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NSC를 긴급 소집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응한 대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한데요. 의원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대통령께서 네. 뭐 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보 관련된 상황이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셨어요. 먹히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 상응하는 대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대가가 뭘까 좀 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것이 개성공단 폐쇄가 네. 북한을 아프게 할 건지 우리가 아파지는 건지 잘 네. 모르겠어요. 그에 따른 기업들의 도산이나 관련 경제적 피해는 우리 쪽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응하는 대가라고 할 때 지금 딱히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제재라는 게 지난 그 70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한 65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60년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3차 핵실험 이후에 소위 캐치홀 규제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북한과의 그 거래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경제 발전이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것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제재가 국제사회가 가능하다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란에 했던 방식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재해 버리는 거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하려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고 할 텐데 네. 그게 좀 많은가요?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다 중국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예.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중국의 선택일 텐데 네. 중국이 그걸 받는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할 텐데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의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을 제재나 이렇게 그 어떤 고립화하고 코너에 몰면 몰수록 북한의 도발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북한은 중국은 그걸 잘 아는 것이죠.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할지를. 예. 그래서 그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마지막 선택까지 몰리도록 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라는 게 네. 경제 제재라는 게 유의미하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는 대북 제재가 사실 좀 그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재가 성공하려면요. 제재의 목적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각은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거냐, 아니면 북한을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목적이 분명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유관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제재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재가 너무 장기화되면요, 경제 제재에 익숙해져 버려요.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북한이 별로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이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네. 예? 그 내성이 생긴 거죠, 북한으로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자국의 피해가 없는 대북 경제 제재는요, 상대국에도 별로 피해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경제적 연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제재가 의미가 있을 때는 경제적 연관성이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쯤 북한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대북 쌀 지원을 하고 있다거나 예. 또는 경제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대북 제재 수단들이 생기겠죠, 거꾸로. 예, 쌀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예.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하겠다든가, 아니면 대북 투자를 축소하겠다든가. 그렇죠. 네. 축소하거나 일단은 6개월간 금지시키거나 추가적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시말로요. 근데 참 이게 남북 관계가 불을 보더니 이제 굉장히 경색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고요. 이렇게 통일 대박론도 박근혜 대통령 줄곧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남북 관계 개선에 여지를 두었었는데, 이번 핵실험으로 완전히 이게 경색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경색 국면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남북 당국 간 합의가 깨진 거죠. 그렇죠. 예,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자기들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해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남쪽에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보기엔 금강산 관광 재개였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내지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이제 유보적 입장을 하면서 협상 자체가 진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회담은 사실상 결렬됐고요. 네. 또 아쉽게도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있었지만 김양건 네. 대남 담당 비서가 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공석 상태라고 봤을 때 네.
더군다나 좀 수소폭탄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에 모르겠어요. 뭐 이걸 뭐 좋아한다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지만. 일본 위안군 한일 협상에 대한 잘못된 협상으로 비판이 많고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코너에 몰렸다가 네. 북핵 문제 그 갖고 지금 또 뭐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였지만 기승전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정부의 모든 그런 기승전하다 모든 건 북한 문제로 가는데 네. 정말 북한 문제로 가게 됐어요. 예,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주가 도와진 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예. 기운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또 이제 북한 핵실험 갖고 또 이걸 이제 뭐 다 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데 이거를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대북 정책이나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 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내내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마리나 또는 그 진전 없이 쳇바퀴 돌 것 같고 계속 상황은 악화되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보다 큰 안보적 부담,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큰 부채를 남겨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북한 핵 실험을 동북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몰두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 핵 실험을 자꾸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4년간 이어온 수요 시위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모든 그 기자회견이랄까요, 뭐 시위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른바 정부의 제재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 대학생들 경찰이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오늘 저희가 북한 4차 핵실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벽부터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소식들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박근혜 정부가 모든 그 경제 탓도 그냥 국회로 돌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국회 그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경제 문제. 그다음에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결국은 외교적 성과라고 했던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했던 거고 말의 성찬에 불과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효적 방안이나 실효적 수단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이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에 그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그 허상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한일 외교 위안부 협상과 관련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금 아픔과 또 관련된 그 우리 국민들의 분노, 모든 문제 지금 정치, 외교, 그다음에 경제, 뭐 사회문화적까지 국정교과서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틀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1야당이 효율적으로 이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여기 시청자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우리가 차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고 할 때는 뭐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한 거나 또는 뭐 이 사람 계파에 따라 간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누가 해법을 내놓고 어떤 담론을 제시하는가가 전 중요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4월에 총선도 있고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이 이성적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면 아쉬운 거는 트위터나 SNS상을 보면 너무 감성적 비난이 많아요. 서로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든 그걸 떠나서 좀 더 냉정하게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담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 이끌 담론을 누가 제시하고 있고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정치권 스스로 못 만들면 이 국민들께서도 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정치권의 변화를 이루어갈 거로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 포함돼서 좀 더 제1야당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질 걸 따지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건 묻겠습니다. 네. 북한이 정녕 원하는 것이 대화라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 정부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 바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팟짱 총선 특별기획 동네 한 바퀴 시간인데요. 예비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들어보고 비전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흑석동 흑석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만날 후보는 참 사연이 많은 후보입니다. 2000년부터 출마를 결심했는데 한 번도 본선에 나가지 못한 후보. 혹시 여러분께서는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이 지역이 서울 동작을 지역이었는데 지금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구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당사자인 허 후보께서도 참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어떤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쉬운 게 없잖아요. 현역 네.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서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지역위원장이지만 네, 새롭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신진들 같은 경우는 더 네.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정치를 창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창조 경제를 박근혜 정권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연계 방치 이런 걸 내놓으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불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1월 8일까지는 묵인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은 불법이죠. 네? 그래서 온전하게 합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무고요. 네.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지역구 활동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네. 먼저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해야지 자기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해서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거는 네. 반칙입니다. 반칙. 반칙.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상황인데, 자 아까 잠깐 팟짱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팟짱 첫 출연이시죠? 안 불러줘서 처음인데요. 예.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2016년은 원숭이 해입니다. 네. 원숭이는 굉장히 민첩하고 그다음에 영리한 동물이죠. 네. 그런 만큼 참 경제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걱정 안 하고 사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어딘가요? 흑석시장이고요. 네. 여기 이제
중앙대가 근거에 있는 흑석동입니다. 그래서 중앙대와 중앙대 주변에 이 흑석시장은 이 모든 서민 생활의 네. 근거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예. 오후에 한 3시 정도 되시면 네. 시장을 보러 나오시죠. 아. 여기 재래시장은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네. 재래시장이 훨씬 물건값도 싸고 네. 질도 좋습니다. 아. 재래시장에 많이 오셔서 사세요. 재래시장으로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흑석시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흑석시장 안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들어오니까 아유, 예, 맛있는 냄새도 나고. 여기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 네, 우리 애하고 맨날 와서 먹는 데인데 어디 그래요? 가셨네? 어디 안 계시네요 오늘. 어디 네. 나가셨네? 낚시하러 가셨나? 이 추운데? 이 집 사장님 저기 뭐야 낚시하러 잘 다니고. 네, 보리밥집도 있고, 예, 순대국밥집. 옛날에 여기가 이게 네. 서민들이 먹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 식당과 골목도 같이 있는 데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해 갖고 나가시면 예, 뭐 반찬 가게도 있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분들이 저 인터뷰한다고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인터뷰 하실래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건 아니고 녹음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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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서요. 네. 네. 자, 자, 뭐 어디 뭘 갖고 가세요? 네. 하려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우리 여기 옆에 돌아가면 네. 식당 우리 사장님이시군요. 네. 네. 수고하세요. 요즘 좀 장사가 좀 어떤가요? 요즘 장사 뭐 잘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면 힘들죠. 예. 아니 지금 허동준 후보랑 네. 예비 후보랑 제가 지금 이 시장 골목을 돌고 있습니다. 동네 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네. 허동준 후보 좀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난- 이거 좀 여쭤봐야겠네요. 앞으로 한번 기대해 주니까요. 어.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죠.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본선에 못 나왔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안타깝시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지하게 안타까워요. 그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맞아. 지역 주민들의 민심하고 좀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라는 거예요. 아. 기회를 취하는데 기회가 네. 박탈당하니까 문제되는 거지.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좀 반영해서 네. 해줘야 되는데 중앙당이 이제 이 지방선거를 2번 이기니까 2010년, 2014년 우리가 이기니까 네. 이 지역이 아무나 내보내도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아.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의 당심이야 그 당에서 이제 결정하면 이렇게 따라가 주겠지만 네. 민심을 반영한 공천들이 돼야 되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어떻게 보면 사연이 많은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부터 계속 도전하셨는데 본선에 못 나가시고 16년이잖아요. 2000년부터 네, 네. 2016년이 16년인데 참 긴 시간 계속 도전하시면서 좀 지치지 않으셨어요? 지치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안 지치겠어요. 네. 짜증나고 지치고 그렇지만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요. 네. 요즘 속칭 86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지역에 가서 지역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자는 게 네. 2000년도에 처음에 그 사회적 화두였어요. 우리 예, 젊은 예. 사람들. 그래서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왜 동작이냐? 네.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이고요. 자란 곳은 목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년을 지낸 거예요. 18년. 지내시고, 딱 예. 18년이고 대학에 오면서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법대를 입학하면서 이 지역에 온 거죠. 그래서 예. 결혼해서 애 낳고 그리고 애들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을 하고 같이 살면서 이 지역에서 그 인연을 맺은 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목포가 아니고 이 와서 더 오랫동안 살고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동작에서 하겠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동작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으로 왜 안 떠나냐 그렇게 네. 공천 안 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그러게요. 기회를 엿보지. 근데
동작에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초심대로 동작의 발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예. 항상 정치인들이요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작갑 옆에 전병헌 의원 지역이라든지 네. 길 건너 서초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작은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 계속 후보가 바뀌어요. 후보가 네. 바뀌고 당선자도 뭐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식인데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동작 야당 같은 경우는 네. 야당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후보들이 바뀌는데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2009년도에 직무대행으로 왔어요. 그래서 네.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예. 14년 두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를 이겨놓으니까 이 지역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동안은 뭐 중앙당의 그런 여건 사정 때문에 후보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계속됐고 잠깐만 여기 좀 들어가서 인사 좀 하고. 네네 네. 들어가시죠. 동네 한 바퀴. 뭐 자, 이 하세요? 식당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찍지는 않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잠깐 누웠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허동준 예비 후보 잠깐 말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유, 날 추운데. 예. 아니, 허동준 후보가 이번에 또 뭐 출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심이 어떤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뭐 2000년부터 계속 도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16년 동안. 예, 아 손자. 아이 안녕. 아 꾸벅 인사를 하네. 아니 장사는 좀 잘 되시나요? 어떤 말씀?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게 많이 다녀보면은 장사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좀 장사가 잘 될까요? 정치를 잘해야죠. 정치를 잘해야죠. 아 그래요? 정치를 잘해주시고 없는 서민을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유, 아니 동작 지역 뭐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역 뭐 그런 흑석동 고등학교 들어와야 돼요. 고등학교? 여기가 저기 초등학생 한 저기 고학년 정도 되면 네. 학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동작고밖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아니 그 이런 뭐 학교 문제도 있겠지만은 다른 거 좀 얘기 좀. 네 해봐. 정치인 어떤 사람이. 동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활동심 많고 아, 그래요? 예, 예. 젊은 동생이 해주네. 좋은 얘기 해주시면 우리 대표를 좀 해라. 열심히. 아 쑥스러우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네. 쑥스러운 게 아니고 솔직히 별로라서. 아 그래요? 네, 정치가 너무 정치가 별로. 완전 진짜 떡판이에요. 맞습니다. 정치하는 이게 사람이 민심이에요? 다 민심이에요. 네네. 떡판입니다 떡판. 네. 떡판 이거 새로운 신조어. 잘하셔야 됩니다. 예. 떡판이라고는 말 못하고 떡판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고. 네. 솔직히 이 뉴타운 자체가 흑석동 완전 죽이는 거예요. 여기가 뉴타운 지역 정몽준 지정돼 씨가 있어요. 그때 네. 뭐 뉴타운 어째갖고 막 저째갖고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상가들 보세요. 내년이면 우리도 3구역인데 내년이면 2주 계획이 있는데 네. 지금 6구역 여기 안 계시니까 체험들 절대 못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경기보다 뉴스도 전번에 나왔더라고요. 이주 하는 사람들도 정부 측에서 날짜 이주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솔직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사업비 부담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어요. 네. 지금 4구역, 5구역 들어왔지만 6구역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흑석동 재래시장 이용하는 거요 극히 드물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전 사람들은 다 이용했어요. 네. 더군다나 여기는 뭐 어디서 딴 데서 뭐 터미널이나 뭐 그런 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쪽에서 지금 6구역 7구역하고 8구역 또 이사 갔죠?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상가들. 장사가 더 안 돼. 여기 흑석동 완전 죽이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면서. 뉴타운 그거 진짜 진짜 힘들어요. 아유. 우리가 이전에 예. 그러니까 뉴타운 정책 하면서 정몽준 의원이 처음 왔을 때 오세훈 시장하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하면서 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은 일반 서민들을 원주민 정착률이 평균 15%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뉴타운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예. 진짜 이거는 서민들 그 뭐 맨날 뭐 서민들이 이게 뭐 중산층이 없어지고 뭐 갭이 더 커진다 그러죠. 여기 와서 보세요.
우리도 집 한 채 있지만 그 빌라 한 채 있는 거 그거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요. 여기서 보상해 주는 거 솔직히 우리가 시가대로 해주냐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로 하는 기 때문에 공시지가 플러스 뭐 플러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자녀들이 감정평가를 내는 것 뿐이지 네. 시세대로 절대 안 줘요. 그럼 갈 데 없어요. 그 돈 갖고는 어디 가갖고 살 수가 없어. 전세. 그러면 서울 지역에 못 살고 뭐 다 다른 이제 데로- 전철 노선 따라서 밀려가는 거지 경기도로. 사가는 거예요. 경기도로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예.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가뜩이나 여기 아우 오로지 중대생들 복고 먹고 살으라고요. 중대생도 자기네들 안에서 다 안에 안에서. 다 상가 지어놔갖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돈이 없으니까 안에서 싼 거 사 먹고. 부산에서 중대병이랑 들어올 때도 뭐 이쪽 주민들을 뭐 어느 정도 채용하고 뭐하고 그거 얄짤없는 얘기예요. 처음 정치나 저런 거나 다 똑같아. 처음에 할 때 딱 뿐이지 다 필요 네. 없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아니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 뉴타운 하면서 실은 진짜예요, 그거. 다 네. 저기 그 처음에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 이제 이 지금 법적인 미비인데 감정 평가를 하면 시세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감정 평가 기관 두 개가 자기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주민들의 인식과 네. 굉장히 괴리가 많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물론 이제 권리금 이런 거는 작년에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권리금 보장 부분이 네. 일부 있는데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권에 대한 보장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니네들을 2주비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갈 테니까 나갈 테면 나가고 안 가면 우리는 강제로 명도소송해서 강제 이주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때 그 난리 네. 친 거 아니에요. 상가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뉴타운 정책은 실은 일반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이죠.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새누리당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거 아니었어요? 집에 간다더니 안 가고 어디로 간다. 동네가 이놈 아, 야당이 이게- 뭉쳐서 살아나야 되는데 아우 그러니까 말이야. 들으셨죠? 예. 네. 야당을 뭉치는 게 내 입으로 할 수는 없고 미치겠다. 그래서 그래요. 자기 주장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발을 양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주장대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라고. 새누리당은 뭐 그런 주장들이 없어서 그냥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도 어느 정도 카바를 하고 내려놓고 자기네들끼리 뭉치잖아요. 왜 우리 민주당은 못 뭉치냐고요. 대파한단 말. 예, 참 따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좀 잘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갈게요. 몸 좀 녹였습니다. 고생하세요. 예, 보죠. 네. 아니 정말 이 생생한 민심을 저희가 들었는데 먼저 예 예 전체가 묶여 있어요. 짚어보죠. 우리 어머님들 잠깐만요. 네네네. 여기는 예 기름집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 인사단입니다. 어머니, 저 허동준 사람이요? 허동준 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해서 맨날 인사단이잖아요.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이제 국회의원 내가 나가려고. 나가려고? 네. 뭔 당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인물 좀 보자. 인물이요. 딱 써봐. 잘생겼죠. 이거 괜찮나요? 괜찮은데? 얘가 잘생겼구나. 아 인기 많으시네요. 잘생겼다고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네. 앞사라게 생겼어. 자, 아유, 인기 많으세요. 따뜻하게 저기 뭐야 입고 다니세요. 네, 추워요. 날씨가 더 추워진대요. 네, 안녕하세요. 호박. 아 호박 들고 가시고 아유 인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아니 뭐 저기 저한테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어디 다녀오세요? 추우신데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아니 이제 부모님. 워낙 이제 많이 다녔잖아요. 아 그동안 이제- 많이 다니시면서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보죠. 예. 그 뉴타운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쪽에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정책이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었죠. 이제 그거는 저기 순수하게 뭐 저기 사람들한테 당신 집 한 채 내놓으면 네. 새로운 집 한 채 줄게.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원 주민들이요 뉴타운이 정책을 펴면서 서울 지역의 저기 유권자 지형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경기도는 야당한테 더 유리해졌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요 15%가 넘지 않습니다. 평균. 왜 그러냐면 비싸서 그런가요? 비싸져서? 비싸고 사업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물어야 되는데 자 네. 세입자들 돈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가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거기 플러스 이주비 플러스 해줘 봐야
이걸 다 팔아서 어디 가갖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미비돼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안에 이제 슈퍼도 들어가고 네. 아니면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로 저기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뉴타운이라는 게. 그래서 마트에 가게 되고 슈퍼마켓에 가게 그럼요. 되고. 차 가지고 가니까 주차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주차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실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네. 맨날 안에 뭐 캐노피 씌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뉴타운이 되면서 인구 구성도 바뀌고 그렇죠. 그런 상가 체계도 바뀌고 하면서 원주민들이 힘들어지고 원주민들이 이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쫓겨나갔으니까. 거죠. 원주민들은 감당을 못하고 다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심각하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비판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바로 그 야권에 대한 야당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질타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자기 주장만 강하냐, 왜 이렇게 분열이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디 그렇죠. 가시나.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나가서 새로운 당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차라리 안철수 대표가 대선 전에 자신의 그 가치를 세우고 창당을 했었어야죠. 왜 합당을 해갖고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갑니까? 그게 더 야당 지지자한테 더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자기의 가치가 이렇게 해서 실현해 보겠다라고 그랬으면 네. 이 당하고 합당했으면 안 돼요. 선거 연대도 없다라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비수를 꼽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설령 지금은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네. 없다고 하더라도 저도 실은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 730 때 굉장히 패권적으로 2014년 730 예. 2014년 730 때 굉장히 패권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참고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느껴서 보고 아는 바도 많은데 네. 지금은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 그 사람들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야당 지지자들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럼요. 예. 지지자들한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텐데 희망 없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를 공개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고 있는 이유가 네. 야당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참고 있는 거지 공격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도 참 네. 이 시장통에 나와 보니까 적나라 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네. 게. 아, 예? 참 생생하네요. 그럼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하고 있는 게. 안녕하세요. 네. 동네 한 바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딜 가시나 이게 야권 분열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럴 그렇게 수밖에 할 없는 수밖에 상황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들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저 여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잘못해서 이 경제가 어렵나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고 예산 배정을 안 하잖아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정치가 떡판이라서. 그렇죠. 아까 그분이 예. 대 XX를 못 한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그래서 떡판이라고 한 거고. 네. 실은 이거를 또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는 야당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죠. 근데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야당의 정책은 홍보해주지 않아요. 네. 여당의 이야기는 크게 반영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잘못하지 않았고 시장 상인들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무능한 정부야. 경제 좀 살려주라. 네.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먹고 살자예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젊었을 때 청춘을 바쳐서 네. 나라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열심히 일해서 외국 나가서 어려운 조건에 돈 벌어 갖고 왔는데 나이 먹었는데 니네들이 복지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준다고 20만 원 큰 돈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네. 안 지키고 있어요. 누리과정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안 지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 때 유권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여당은 얄미워 죽겠거든요. 근데 야당이 막 분열돼 가는 걸 보고 저걸 믿을 수 있는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동네 다니다 보면 투표 안 할래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그것을 정부 여당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아까 지영 그 네. 말씀도 하셨지만은 언론도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들으시고 또 야당 비판하시고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팟짱 같은 팟캐스트 방송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민심을 듣고 후보들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대신 현재 제도권의 공중파라든지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대한 네.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파 종편 저희들이 언론학법을 잘 못 막아서 종편들이 지금 그 정치평론가들 보십시오. 올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얼굴 들이밀고 있어요. 반칙입니다. 반칙. 종편 권력의 줄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경선할 때 보면 두 가지 특징치가 있었거든요. 네. 종교단체를 활용하고 종편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올려라. 네. 선거 전문 뭐 광고 회사에서 저 신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종편들을 활용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정부 여당의 실정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까 만난 어머니께서는 뉴타운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도 2014년 730 재보선에는 졌습니다. 바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한테 졌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때도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렵고 그 당시에도 뭐 실정이 계속 쌓여왔었는데 결국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그때 패인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야당이었던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 전 직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의 동작구 지역의 그 시구의원 구청장까지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이 그 외형적인 결과만 보고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천을 한 겁니다. 그게 일본 패착이에요. 동작을 지역은 아무나 보내도 낙하산으로 보내고 떴다 방식으로 정치해도 인정해주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당이 졌냐면 야당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선거 직전에 바로 후보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당의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분열되면서 여당한테 얼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는 야당이 유리했는데 여기선 졌단 말이죠. 야당의 문제죠. 야당의 문제지. 야당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지역에. 근데 뭐 또 그 당시 지도부는 또 없죠 지금 당에? 그 당시 지도부가 본인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실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그대로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걸 모르고 있나 봐요. 본인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패권을 행사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야당의 지지자들은 주장이시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그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패권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 전에 지도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 하나도 당의 당직자 하나도 제대로 임명 못하는데 무슨 패권을 행사했는지 난 되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냥 있으니까 중앙당의 흐름이나 이런 걸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형태로 볼 때 문재인 대표 시절과 김한길 안철수 대표 시절에 당직 임명하는 거 보세요. 비교만 그것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앙위원이지 않습니까? 중앙위원회 회의 가가지고 회의할 때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틀렸던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 의원하고 통합선언을 했어요. 중앙위원 중 황당했죠. 아무런 문제 제기 않고 합의를 해줬어요.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혁신안을 가지고요. 중앙위원들이 왜 원외위원장들이 할 말이 없겠어요. 원외위원장들은 한 번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 원외위원장들한테 불이익 주려고 하는 조항도 있었어요. 왜? 기득권자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발심이 있었지만 그 혁신안이라도 통과 안 되면 당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다 동의해 준 거예요. 중앙위원회 때. 자, 중앙위원들이 그걸 몰라서 통과시켜 준 겁니까? 당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의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당의 지도자인 사람들은
선당우사 하셔야죠. 근데 선당우사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탈당해 버리세요? 탈당하는 것까지 괜찮다니까요. 그럼 어저께까지 자기들이 다 의사결정하고 했던 건 자기들의 행동은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근데 좀 더 미시적으로 저희가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네 한 바퀴.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 지역이 교육, 문화, 복지 뭐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취약한지,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 좀 저희 해주시죠. 동작을 지역에는 예.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동작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는 자사고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 흑석동에 지금 뉴타운 지역에 구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을 하려고 보니까 신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도 서명운동도 하고 저희도 당정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흑석동에 이전 유치해 오는 부분으로 정책 대안을 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금 교육감하고도 현재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이시죠. 네. 그 전에 이제 광노영 교육감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희영 교육감하고는 구체적으로 설명부도 갖다 드리고 구청장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가서 면담도 하고 네. 저도 혁신지구 학교 발표회 할 때 조희영 교육감 만나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으면서 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가 있으면서. 네. 그래서 그 교육 문제를 그렇게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네. 학부모들이 학교를 애들을 보내잖아요. 네. 애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학부모 지원센터 이런 걸 좀 만들고. 이게 예.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예산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장, 시장이 다 같은 정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흑석동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유치해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되기 전에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애들의 그 통학로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네.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그 감수성도 이렇게 풍부해지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랐을 때 애들이 굉장히 균형감 잡힌 사고를 갖는데 도서관이 부족한가요? 도서관도 절대적으로 네.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 흑석동에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는 시점 전에 이제 뉴타운 지역에 새로운데 공익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써 있습니다. 네. 우리 배고프니까 오뎅 하나 먹고 합시다. 우리 오뎅 좀 먹고 합시다. 아, 날씨가 추워서 안 예. 되겠어요. 춥네요. 네, 드세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지금 저희가 흑석 시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배고파서 못 하겠어요. 네, 손이 시렵네요. 마이크 들고 있는 손이 시렵습니다. 드세요. 네. 사장님 좀 장사 좀 잘 되시나요?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래도 이 시장 통해서 제일 잘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뭐 TV에도 나왔고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장사 잘 되는 집 같아요. 이 집만 그래. 이 떡볶이, 이 어묵, 오뎅이라는 말 또 쓰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어묵. 어묵, 부산 어묵. 부산 어묵 이렇게 돼 있는데 드세요. 저도 하나 먹으면서 국물도 좀 주세요. 네. 국물을 국물 떠먹는 건가요? 셀프군요. 죄송합니다. 셀프라고 아시려나? 네. 자, 이제 윤수영 기자가 저희 녹음을 도와주고 있는데 윤수영 기자는 잠깐 와서 드세요. 손이 시려울 텐데. 자. 자,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을 먹으니까 손이 좀 나세요. 예. 이거 다 동네 입이 좀 풀렸습니다. 입이 얼어 있었는데. 동네 이제 추우니까요. 예. 어르신들이 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3, 4, 5 이렇게 있고. 지금 아까 저희가 교육 뭐 네, 사회 교육, 네.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교육, 로드맵 이런 걸 좀 복지, 들어봤는데 아까 일자리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민생 문제, 먹고 네. 사는 문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특히 뭐 저- 지역 문제가 네. 좀 심각할 텐데. 우리는 이제 내일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네. 개소식을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들만 예. 채용해서 어. 이 지역에서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구청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구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별도의 주식회사를 하나 만든 거죠. 네. 구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지원하는 게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아마도 전국적으로는 최초일 것 같은데 어르신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일단 좀 확보해 보자.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돌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점점 활기가 여기는 좀 시장이 좀 뛰고 나은 있습니다. 편이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찬 가게를 저희가 지나서 좀 더 가셔야 돼요. 아이고 네. 어디 가셔요? 오신데. 네. 축기 입고 나오셨네. 네, 자전거 타고. 안녕하세요. 네. 미어 여기. 미어. 할머니들이 가셨네. 예, 할머니들이 어디 생선 가셨어? 파는 가게도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허동준 예비 후보께서는 지금 어깨띠도 하셨어요. 30년 동작 사랑 네. 허동준 예비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후보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도 있지만 나경원 의원. 네, 나경원 의원도 있지만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지역 발전을 제일 잘 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동준 예비 후보의 경쟁력 이거로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뭐 중앙 정치가 저렇게 이제 뭐 혼란스럽게 돌아가지만 네. 초지일관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홍보물에 쓸 메인 카피가 30년 동작사랑입니다. 네. 동작 지역에 30년 전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학부형으로서 심정도 느껴봤고 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저녁에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불편함도 알고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가들을 보면서 이게 지역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뉴타운 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이제 눈앞에 네. 단독주택 뭐 이런 빌라 네, 이런 게 네, 보이고 네, 있는데 네. 이 지역이 다 뉴타운 지역인가요? 전체가 다 주죠. 흑석동은 전체를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1구역부터 9구역 뭐, 예.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동시병행적으로 같이 철거가 됐는데 세입자들의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 지금 실은 그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률이 미비돼 있어요. 세입자들 보호 대책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금 그 보호하는 것도 네. 부족하지만 세입자나 여기서 장사했던 분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러면서 뉴타운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부자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부자가 그러니까 되고 이런 지역민들의 애환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예, 예. 경쟁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동작에 우리 동작을 지역에 맨날 떴다방식으로 철새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치인들보다 주민들의 애환도 알고 예.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함께 웃어도 보고 울고 울었던 지역 주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지역하고 연관성도 있는 사람을 좀 뽑아줘라. 네. 그게 우리가 동작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아니야. 맨날 떴다방식으로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하기 위해서 네.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되고 떠나고 국회의원 네. 안 되면 떨어졌다고 떠나고 이러면서 정치가 신뢰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동작 을지역 뭐 지금 뭐 법적으로는 지역구가 없지만 아무튼 동작 을지역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 2000년부터 계속되온 도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지난 시절에 보면 물론 기회가 안 온 것도 있어요. 기회가 안 온 것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준비 정도가 부족했어요. 네. 또 평가해 보면 또 이번이 지나면 또 더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고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6년의 도전 그리고 30년 동작 사랑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팟짱 우리 애청자분들께 네. 끝으로 인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그 애청하는 열혈 지지자 여러분 네. 좀 도와주십시오. 야당이
분열됐다고 탓하지 마시고 서로 합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 힘으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통합시키는 거는 정치 지도자 몇 명이 꿍짝꿍짝 해서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통합돼야 통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낼 건가, 형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통합을 시켜주셔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박근혜 정부가 일방 독주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방 독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시렵니까? 그러면 피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물론 소주 회사는 돈 벌겠죠. 담배 회사는 돈 벌고. 소주값도 오르고 담배값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통합할 수 있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백하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국민들의 지혜를 빌어서 잘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추우신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